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주가 하락이 계속되는 배경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다며 꼬집었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부동산 탈세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기업 스킨푸드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한때 매출 3위였던 스킨푸드가 왜 위기를 맞게 됐는지 취재했습니다. 고용 동향이 모레 발표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에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의 우리 경제 진단과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연일 팔아치우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도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첫 소식 이강호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25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223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1년 5개월 만에 2220선으로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투자 심리가 잔뜩 위축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2,3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일정이 미뤄지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 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17% 넘게 급락했고 현대건설, 동양철관 등이 11%에서 21%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스티브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중국을 겨냥해 위안화 절하는 안 된다고 경고한 점도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추가적인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얘기한 미국,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최근에 좀 빨리 오르고 있다는 지수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약한 투자 심리를 반영을 하면서 문제는 증시를 압박하는 미중 대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 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오늘 진행된 국토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다는 여당 분석에 야당은 집값만 올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날 핵심 쟁점은 집값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 과열이 잡히고 있다고 분석한 반면 야당은 새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다며 정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행히 9.13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일관성의 원칙을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서민을 위한다는 우리 문재인 민주당 정부죠.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반복을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정권 문제가 아니라 시중 유동성과 그간 주택 정책에 따라 집값이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세계적인 금융의 흐름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큰 흐름 이런 것들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년 새 서울의 갭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전세금으로 주택잔금을 치르겠다고 한 비율이 지난해 10월 21%에서 지난달엔 56%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의를 기울여왔지만은 가장 잘못된 대응은 부동산 수요 심리를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앞으로는 교통 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부동산 탈세와 역외 탈세 등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유튜버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국세청이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세의 피처 등을 악용한 역외 탈세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외 정보 공조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학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강화 방침도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에 소홀하다는 지적 나왔다면서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었는데요.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징수한 세금이 체납액 대비해서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액 총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체납 총액 대비 41.2%에 달했고 서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5,300여 명 가운데 1,597명이 강남 3구에 거주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의 낮은 체납액 징수 실적을 지적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송 기자, 이런 가운데 한 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청장이 동의한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한 청장에게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한 청장은 이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을 4년 전에 알았고 이를 전화 한 통으로 조용히 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봐주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2014년 11월 국토부 항공산업과 면허발급 사무관은 에어인천의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이 차관에게 보고합니다. 같은 달 에어인천에 결격 사유를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됐고 사흘 뒤 이 외국인 임원은 이사회에서 해임됩니다. 여기까지는 올해 8월 국토부가 시인한 내용입니다. 에어인천 14년 건하고 12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재직했는데 불구하고 변경면을 내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렬히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이 차관은 보고를 받은 뒤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차관은 담당 사무관에게 공문 대신 전화를 걸어 행정지도로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가 외국인 임원 문제를 조용히 다뤘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2015년 3월 말 국적항공사 8곳에 공문을 보내 면허 결격 사유와 취소 규정을 설명하면서 관련 사항이 있으면 사전 통보해달라고만 요청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발생 넉 달 뒤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외국인 임원 재직 여부를 당연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아니했다. 이때만 제대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 문제는 이건 원칙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다. 또 그래야 됐었다. 당시 확인만 했다면 미국인인 조현민 씨의 진에어 등기 임원 재직 사실이 진작 밝혀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왔습니다. 지난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하락폭과 해당 업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반도체는 물론 일반 기계, 철강, 전자제품까지 수출 둔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13개 업종 중 6개 등 주요 업종이 무역 분쟁 직격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 얘기는 연휴 조업일 수가 줄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조업일 수라는 거하고 꼭 수출 증가율하고 꼭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연중 이제 9월이 잘 나가던 때라고 한다면 굳이 올해 9월 들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은 미미하다. 앞으로도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관세 그리고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본 거고 무역 전쟁이 결국은 환율이나 자본시장 투자 쪽으로 옮아가면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수출 충격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깊게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먹어도 될 만큼 좋은 성분을 내세워온 화장품 기업 스킨푸드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숍 가운데 한때 매출 3위였던 스킨푸드가 위기를 맞으면서 중소 화장품 업계의 줄 폐업이 우려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광고 하나로 서울 명동을 비롯해 주요 상권을 점령했던 스킨푸드. 지금은 직영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이고 온라인몰에서도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3년 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지난해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끄는 것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2014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지난해에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80%를 넘었습니다. 스킨푸드는 노세일 원칙 고수와 온라인 채널 부족으로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로드숍 브랜드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앞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 CNC는 경영난으로 지난해 사모펀드에 매각됐습니다. 토니모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0% 이상 줄었고 더페이스샵의 영업이익도 60% 가깝게 급감했습니다. 대형업체가 운영하는 에뛰드 하우스조차 매출 급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평 이하짜리 매장으로는 한계가 그거는 완전히 공급이 초과된 거죠. 내수에 한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데 가던 사람들도 이제 롭스나 무슨 올리브영에 가서 쇼핑하고 경쟁력이 거기는 훨씬 있으니까. 과당 경쟁과 다양한 브랜드를 한 곳에 모은 편집숍들의 등장에 로드숍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화장품 업계의 복병으로 등장했던 거리 매장 중심의 중소 중견 업체들이 내수 침체와 관광객 급감으로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SBS CNBC 박규환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곤혹을 치렀던 네이버가 개편된 모바일 첫 화면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뉴스 화면은 뒤로 가고 검색 위주로 대폭 손질됐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숙함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실험들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넥스트 네이버 모바일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는 8년 만에 모바일 메인 화면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네이버의 상징이던 뉴스를 없애는 데 있습니다. 일명 구글식으로의 개편입니다. 뉴스는 첫 화면을 왼쪽으로 쓸어 넘겨야 나옵니다. 뉴스도 소비자가 선택한 언론사의 편집 화면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첫 화면에서 빠집니다. 특정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순위권에 올리는 작업은 원천 차단됩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정치권을 강타한 드루킹 사태로 네이버가 신뢰 위기를 겪으면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한 대표는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뉴스 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뉴스 배열 담당자들이 5개의 뉴스와 2개의 사진 기사를 선정하여 3천만 명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던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언론사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네이버. 네이버의 새로운 시험이 포털 시장은 물론 언론과 광고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네이버 화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앞서 보도한 서주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앞서 보니까 이제 뉴스 화면이 뒤로 가는 것이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첫 화면이 덩그러니 검색창만 하나 있습니다. 아마 구글 검색창을 통해서 많이 보셨던 형태인데요. 네. 다만 하단에는 날씨 등의 정보가 노출이 돼 있습니다. 또 네이버가 그린닷으로 명명한 시작 버튼이 생성돼서 음성, 이미지, 위치 등의 정보로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와 연결시키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개편안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부에서는 뭐 첫 화면만 넘기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 익숙해 있는 이용자가 위스트랜드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뉴스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한 번 갈 데가 불편해서 그렇지 그것 말고는 익숙해지면 기존과 똑같은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자, 이제 그동안 좀 은둔의 경영자다 이렇게 불려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을 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이버의 글로벌 투자 책임자 GIO를 맡고 있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오는 13일부터죠. 21일까지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혜진 창업자는 지난 6월에 2,500억 원을 들여서 네이버 프랑스를 설립을 했고요. 5천억 원을 투자해서 프랑스의 한 인공지능 연구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한편 이혜진 창업자는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신 26일 열리는 종합국감에서는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편안과 댓글 조작, 포털 생태계에 대한 질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감에 이혜진 창업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또 참석을 해서 주목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드루킹 사건 등 아무래도 포털 뉴스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면 개편을 단행한 네이버에 비해서 이 카카오는 아무래도 그동안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타도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또 카카오의 서비스가 자영업자, 여행사업자, 또 택시사업자 등 이른바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라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카카오와 다음과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고용 동향이 모레 발표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고용센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3개월째 요거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청소집 같은 거. 그런 것도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취업이 어려운 편이죠. 지금 계약 만료되고 최대한 빨리 취직을 하고 싶은. 고용 한파에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는 4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월 고용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달라진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아직 뭐 예단하기 이를 것 같고요. 지난달보다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가 유력했던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최악은 면할 것이란 풀이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가 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고용이 살아나지 않자 정부는 또 다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조 원 가까운 추경 집행에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일자리 문제.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강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GM 공장이 지난 5월 문을 닫은 뒤 전북 군산시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1.6%에서 올 상반기 4.1%로 급등했습니다. 이른바 위기 지역 실업률은 더 심각합니다. 상반기 경남 거제의 실업률은 7%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통영도 6.2%로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습니다. 1조 원 상당의 추가 경정 예산, 지난 7월과 지난달 두 차례의 목적 예비비 집행에도 고용이 살아나지 않자 정부가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또 경기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 빠르면 내주 중에 얘기하고 또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특화 사업 지원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오래된 규제, 무공 규제들을 풀어야지 기본적으로 투자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산업 같은 것도 의료 민영화라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예산 배정 전이라도 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네, 정부는 고용 상황 개선을 기대하고 추가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서 지금 보고 있다고요? 네,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8%로 낮춰 잡았고요. 예. IMF는 이처럼 전망치를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과 또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이 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밝혀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이 글로벌 무역 갈등과 금융 불안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IMF뿐만 아니라 OECD도 3%에서 2.7%로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이 밖에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 등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고쳐 잡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18일에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요. 이때 올해 전망치를 2.9%에서 더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이 좀 많다면서요? 네, 정부가 지난 7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10달째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고 또 하반기에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근데 최근에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 너무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부가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나마 사실 수출이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건데 이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이 수출마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세계 경제 확장세가 주춤하면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고용 문제도 역시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정책 궤도 수정은 물론이고 경제팀 경질론까지도 또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현재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끝났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조영병 신한금융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2시간 전인 오후 5시 10분경 조영병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현재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회장은 오전 10시 13분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이곳 서울 동부지법에 도착했는데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네, 박 기자, 조 회장에 대한 정확한 혐의 어떻게 됩니까? 네, 두 가지인데요. 검찰은 그제 조영병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조 회장이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인사 업무를 방해했고 남녀 합격 비율을 3대 1로 미리 맞춰놓고 부당하게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행정 시절인 2015년 3월부터 2년 동안 이 같은 채용 비리 행각을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부채 규모는 8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 국민의 37%인 1,900만 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했습니다. 부채 총액은 1,531조 원, 1인당 8,04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K뱅크가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K뱅크는 오늘 이사회에서 주당 5천 원에 2,400만 주 규모의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도 주요 주주로 참여합니다. 새 주식은 주주사별 지분율에 따라 기존 주주에 먼저 배정되는데 IMMP는 이 가운데 기존 주주가 사들이지 못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화학 계열사들이 롯데지주로 편입됐습니다. 롯데지주는 오늘 호텔 롯데와 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 796만 5천 주, 전체 주식의 23%를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수 금액은 2조 2,200억 원 규모입니다. 롯데지주는 이와 함께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보통주 1,165만 7천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엄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찬바람이 불며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서울은 4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11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한낮엔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대구 17도로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떨어뜨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추위와 일교차를 모두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서울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맑겠고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15도를 웃돌지만 평년 기온보다 8도 정도 낮아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